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화력발전 시간입니다. 이제 12장 그리고 13장만 남았네요. 그죠? 12장 화력발전 시작하실 텐데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를 기름이나 석탄을 사용해서 데운 다음, 보일러에서 증기를 데운 다음 그 가열한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발전시켜서 터빈으로 발전기를 구동시키고 또 그것이 다시 급수로 변환이 되어서 또 보일러를 가열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화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력 발전은 기력 발전을 말하고요. 그 외에 내연력 발전, 가스터빈 발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력 발전을 우리는 화력 발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명칭을 한 번씩 써볼게요. 제가 이 네모칸으로 그린 것이 바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고요. 자, 이 저항 같은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사실은 저항은 아니지만 그림상으로 자, 과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열기. 그리고 이 화살표는 증기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증기가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이라고 하면 되나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 바로 나타내는 것이 터빈입니다. 터빈. 그 옆에 G라고 적혀 있는 것은 발전기가 되겠고요. 발전기. 자, 그 다음 여기 전구 같은 표시 있죠. 이 그림이 바로 복수기입니다. 복수기. 자, 이것이 복수기고 이 밑에 동그라미는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해주는 급수 펌프입니다. 자, 그래서 명칭을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급수 펌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하는 거. 그리고 보일러는 그 급수, 물을 가지고 습증기로 만든 다음, 습증기라고 하는 것은 포화증기 중에, 포화된 증기 중에서 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습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증기를 건조포화증기로 만들고 그 건조포화증기가 과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가열해서 과열 증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열기를 거치면 과열 증기가 흘러가겠죠. 그 과열 증기가 터빈으로 가서 터빈에서는 과열 증기를 습증기로 바꾸면서 이 발전기를 구동시키고요. 그러면 전력이 얻어지겠죠. 그럼 나머지 습증기가 다시 복수기로 가서 일종의 냉각 장치를 거치는데 이때 냉각 장치로 쓰이는 것이 우리는 순환 펌프입니다. 냉각이라 파란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순환 펌프. 나중에 문제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각이다. 그래서 이 냉각 장치를 통해 복수기에서는 습증기를 다시 급수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이 바로 화력 발전. 그럼 첫 번째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종류. 자, 1번 종류. 종류는 열의 원인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용도에 따라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대부분이라고 했었던 기력발전소인데 기력발전소는 석탄이나 가스 등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 열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구동하는 그런 발전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내연력 발전소는 큰 특징은 없고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용도로 나눠볼게요. 용도로 나누는데 우리가 두 개로 또 나뉘어요. 첫 번째는 첨두부하 발전소라고 해서 첨두부하 발전소. 첨두부하가 뭐죠? 최대, 피크 부하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첨두치를 찍었을 때 그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소를 첨두부하 발전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저부하 및 상시 발전소. 자, 기저부하라고 하는 것은 온종일, 하루 종일 전부하 수준에 가지고 있는 것을 기저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건설비는 비싸지만 이것은 대용량의 효율입니다. 건설비는 비싸지만 대용량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한 해 동안 기저부하를 가지고 있는 기저부하를 가지는 발전소다. 자, 그래서 기저부하랑 상시발전소, 이것은 뭐 특징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건설비는 크고 대용량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저부하 특징이 뭐라고요? 하루, 온종일 전부하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발전소를 기저부하 발전소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이 화력발전에서도 연력학을 배웁니다. 근데 다른 것과 다르게 이 우리 전력공학에서 연력학은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 연력학에서 진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에 대해서 좀 적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네모로 적어볼게요. 자, 연력학. 그 항목 첫 번째가 바로 열량입니다. 열량. 열량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열량은 우리가 기본적인 암기가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어떠한 수식들을 조금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kcal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어떤 것을 1kcal라고 할까요? 순수한 물 1kg을 1도씩 올리는데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1kcal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전력량으로 나타내면요, 전력량이 단위가 kWh 맞죠? kWh. 그런데 이것을 860분의 1 kWh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변형을 시켜보면요, 결국 1kcal가 아니라 여기를 양변에 86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1kWh는 860 kcal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전력량 1kWh당 이것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이 860kcal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할 텐데요. 거기서 다뤄지는 것이 이 전력량에 860이 곱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왜 곱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것을 떠올려서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860이라는 것을 곱했구나 라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kWh당 860kcal 라고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BTU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BTU. 자, 뭔가 단위가 어색하죠? 1BTU. 근데 1BTU라는 것은 물 1파운드를 1화씩 올리는 겁니다. 아까 이거는 1도 올리는 거였죠? 열량. 요 1kcal는요. 근데 1BTU는 물 1파운드를 1화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1BTU라고 하고, 이때 킬로칼로리로 바꾸게 되면 0.252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그런데 0.252 킬로칼로리는 252칼로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킬로칼로리가 이 칼로리의 1000배에 해당하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1BTU는 252칼이다, 칼로리다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1kcal 나타낸 것처럼 똑같이 나타내면은 1kcal는 BTU로 따졌을 때 3.968 BTU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ATM이라고 있네요. 1ATM. 자, 우리는 그 ATM 기기 할 때 ATM이 아니라요, 이것은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ATM은 1기압이라는 거예요. 자, 1기압은 보세요. 760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 자, 이 mmHg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그냥 mmHg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밀리미터 HG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답은 밀리미터 HG가 올바르게 읽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은주 기둥이라고 해서 대기압에서 수은주 기둥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라고 했더니 760mm가 올라갔더라.
가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져서 그때부터 760mm HG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수은주 밀리미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760mm HG 하고서 여기서 1.033 kg force per 제곱 센티미터라는 값도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1atm은 이거다.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거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열 효율이 나와 있는데 열 효율은 나중에 카르노 사이클에서 제가 카르노 열 효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거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화력 발전이 일반적으로 기력 발전을 화력 발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력 발전이기 때문에 기체를 다루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체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괄호 2번으로 기체의 일반 특성. 자, 기체 일반 특성. 이거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열을 거쳐서 습증기가 되고요. 습증기는 포화증기 중에 습기가 있는 증기라 했죠. 그 다음에 건조 포화증기가 있고요. 건조 포화증기는 습기가 빠진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우리는 과열증기라고 합니다. 과열증기. 그래서 이 과열증기가 저 터빈으로 들어가는 증기가 되겠죠. 그 과열증기를 사용해서 터빈에서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발열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보면은 우리가 기체의 일반적인 특성 첫 번째, 증발열. 증발이 뭐죠? 물이 증발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열이 바로 증발열입니다. 증발열은 액체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1기압 그리고 100도씨에서 킬로칼로리가 539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당? 킬로그램당. 자, 1kg당 539킬로칼로리가 바로 증발열량에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포화증기라고 해서 포화증기는 위에 단계 보시면 습증기랑 건조 포화증기가 있었죠. 자, 이 두 개가 모두 다 포화증기입니다. 그래서 이 습증기를 습포화증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포화증기는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온도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포화증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과열증기입니다. 과열증기. 자, 마지막 단계죠. 증기의 마지막 단계. 과열증기는 건조 포화증기를 계속 가열했을 때 그 온도와 체적만을 증가시킨 것을 우리는 과열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계점인데요. 우리가 어떤 임계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변화하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임계점이 무엇이냐면 임계압력과 온도에서 포화증기와 포화수는 포화증기가 되기 전 단계를 말합니다. 물인 상태예요. 물 포화 상태. 그래서 포화수가 같은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증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물이 바로 기체가 되는 것, 물이 바로 직접 증기가 되는 지점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기체의 일반 특성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 볼게요. 엔탈피, 엔트로피. 자, 이것도 꽤 중요한데 그리고 엔트로피. 자,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뭘까요? 첫 번째, 엔탈피. 자, 엔탈피는 단위 무게당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 그러니까 단위 증기라는 1kg을 말하죠. 단위 무게당 1kg을 말하죠. 그래서 단위 무게당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적어보면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뭘까요? 이런 열량,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떤 온도에서 온도로 바뀌겠죠. 그때 열량의 변화를 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분수로 표현을 할게요. 열량 변화를 절대 온도로 나눴다.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을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각각의 개념을 하나씩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시다가 엔탈피가 간혹가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엔탈피는 어떠한 단위 무게당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 그리고 엔트로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열량 변화를 절대 온도로 나눈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트로피라고 있죠? 여기 절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트로피는 절대자한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증기선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기선도라고 하는 것은 자주 쓰이는 게 바로 여기 TS 선도와 IS 선도가 있는데 여기서 I는 엔탈피를 말하죠. T는 절대 온도고 그리고 S는 엔트로피를 말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엔탈피 I, 엔트로피 S. 자, TS 선도는 이렇게 그래프가 세로축은 절대온도, 가로축은 엔트로피 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엔트로피가 뭐라 그랬죠?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열량 변화를 절대온도로 나눈 값. 결국 엔트로피 S는 상태 변화 dQ에 대해서 절대온도로 나눈 이 값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량이라는 것은 엔트로피의 변화량 곱하기 절대온도죠.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 면적이 바로 열량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쓰이는 TS 선도라고 하는 겁니다. TS 선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IS, 즉 엔트로피와 엔탈피 간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를 IS 선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TS 선도보다는 조금 덜 사용됩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카르노 사이클의 그림을 조금 미리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이클은 뭐죠? 사이클은 어떠한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기를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뭐 한 사이클 돌았다, 두 사이클 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르노 사이클은 순환 방식, 결국 이상적인 순환 방식을 말하는데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위쪽에 온도가 변화가 없죠. 온도가. 자, 그래서 여기를 등온이라고 합니다. 등온.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등온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로축 있죠. 세로선. 세로선은 우리가 단열이라고 합니다. 단열. 왜 단열일까요? 왜 단열일까요?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엔트로피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열량의 변화를 절대온도로 나눈 것. 근데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는 것은 절대온도는 항상 같으니까 절대온도는 이렇게 변화하는데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는 것은 열량의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단열. 그런데 이 뒤에 붙는 단어가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등온 팽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맨 위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증가해서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피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온 압축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등온 압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의 사이클 도를 TS 선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거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근데 자, 여기 빠먹었네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 자, 방향은 이 시계 방향. 자, 이렇게 사이클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에서 만약에 제가 어떠한 것에다가 여기에 Q1에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Q1에 에너지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Q1을 가했더니 Q2가 에너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것이 뭐 예를 들어 일을 했다, 뭐 에너지를 소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만큼을 넣었는데 이만큼을 나온 거니까 자, Q1에서 Q2를 뺀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열 효율, 카르노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는 자, 한일, 그러니까 입력 에너지 분의 한일 Q1 Q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Q1분의 Q1 그리고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되어서 자, 이거 2를 다시 쓸게요. 2 되어서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절대온도 T1분의 절대온도 T1분의 T2로 마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르노의 열 효율 꼭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암기. 자, 별표 한 개 치고 갈게요. 이타는 1-T1분의 T2. 여기서 T1과 T2는 절대 온도를 말하고 이때 T1은 고온원의 절대 온도. 그 다음에 T2는 저온원의 절대 온도를 말합니다. 자, 고온원은 말 그대로 온도가 높은 것이고요. 저온원은 온도가 낮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뒤에 기출문제 수록할 때 문제풀이할 때 자세하게 문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카르노 사이클의 형태와 그리고 각각의 네 가지 요소 그 다음에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랭킨 사이클이 있습니다. 랭킨 사이클. 자, 랭킨 사이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화력발전 개요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를 그대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터빈 있고요. 자, 여기에 발전기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복수기를 거치게 되죠. 복수기, 그 다음에 다시 급수 펌프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명칭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쵸? 이거 앞글자만 써드릴까요? 보, 과, 터. 여기는 복, 여기는 급수 펌프까지 이렇게 한 랭킨 사이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의 TS 선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랭킨 사이클 TS 선도 저 카르노 사이클처럼 그려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T 절대 온도고 가로축은 S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TS 선도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데 여기 맨 앞단 전단 부분을 포화 수라고 합니다. 포화된 물.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지점을 포화 증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 단계 과열 증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곡선으로 봐서는 어떤 단계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어떠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떠한 급수는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 떨어져서 그려볼게요. 자, 이 세로 선을 떨어뜨려서 그려보면 원래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일러에 들어가 가열을 시작하고 자, 여기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열을 한 것이 과열 증기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건조포화 증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과열기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이 과열기에서 터빈으로 쭉 가서 복수기를 거칩니다. 가로축이 복수기. 자, 그래서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고요.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이렇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여기를 2번에 다시 여기를 3번, 그리고 여기를 4번. 자, 마지막으로 가로 축 긴 거를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1번이 어디냐면 이 급수 펌프입니다.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로 넣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과 2번 다시, 이 다시는 어디냐면 이 보일러 단계입니다. 보일러 단계에서 습증기를, 물을 습증기로 만들고 습증기를 다시 건조포화 증기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열기로 들어가 과열기에서 건조포화 증기를 과열 증기로 만드는 것을 과열기, 이 3번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단계에서 쭉 떨어지잖아요. 자, 이 부분을 복수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복수기. 자, 터빈을 거쳐서 복수기로 가서 다시 습증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수기에서 습증기에서 물로 만듦으로써 다시 이렇게 급수 터빈으로 가는 거죠. 제가 잘못 설명한 게 4번은 터빈이고요. 터빈. 그 다음에 5번은 복수기입니다. 5번. 다시 설명드리면 1번 급수 펌프, 2번 보일러, 그리고 3번 과열기, 4번 터빈. 그 다음에 5번은 복수기. 자, 여기 터빈에서는 과열 증기를 습증기로 만들고요. 복수기에서는 습증기를 다시 급수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명칭 1번부터 다시 보면은 아까 급수 펌프라고 했잖아요. 1번은 단열 압축. 제가 명칭과 같이 적어볼게요. 이거 따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흰색으로 적어보면 급수 펌프. 자, 이것은 급수를 습증기로 급수를 공급하는 거고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카르노 사이클 보시면 맨 왼쪽이 단열 압축 단계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는 단열 압축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보일러. 두 번째랑 또 이 다시도 있네요. 이 다시. 자, 이렇게 두 개가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는 등압 가열입니다. 압력을 갖게 해서 가열을 한다 그래서 등압 가열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과열기라고 합니다. 과열기도 마찬가지로 등압 가열입니다. 자, 네 번째는 터빈. 터빈은 아까 무슨 과정이죠? 단열 팽창 과정이 해당이 되죠. 단열 팽창. 자, 마지막으로 5번 단계. 5번 단계는 복수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복수기는 저기는 등온 압축으로 되어 있지만 복수기에서는 등압 압축으로 압력을 갖게 해서 압축인 단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랭킨 사이클의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잖아요. 이 빨간색 그래프의 면적은 열량을 뜻합니다. 그 일에 해당하는 열량. 그러면 이 밑에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글씨에 가려졌지만 요 아래 여기 절대 온도가 0인 지점부터 여기까지의 이 면적은 뭘 나타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이거는 복수기의 방열손을 나타냅니다. 복수기에서 발생하는 복수기에 발생하는 열을 나타내는데 그게 방열손입니다. 복수기의 방열손. 그런데 복수기의 방열손은
전체, 그러니까 화력발전에서 제일 큰 손실이라고 한다면 이 복수기의 방열 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열량으로 소모가 되지만 밑에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즉 방열 손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약 3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30% 정도에. 자, 이건 추가적으로 아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랭킨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생 사이클 볼까요? 재생 사이클은 이 랭킨 사이클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우고요. 적으셨죠? 자, 이것을 지우고 랭킨 사이클 그림에다가 도면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좀 바꾸고요. 3번 재생 사이클. 자, 재생 사이클 말 그대로 재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생을 하냐? 보시면은 자, 이 터빈에서 터빈에서 발생한 증기를 가지고 이 급수에서 다시 급수를 재가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빈의 증기의 일부분을 추출해서 급수를 가열한다. 결국 이 터빈 증기의 일부분으로 하여금 가열의 열 효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재생 사이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급수를 가열함으로써 열 효율을 높인 사이클이고, 이것은 복수기의 열 손실을 줄이는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생 사이클이고요. 두 번째는 재열 사이클이라고 해서, 자, 네 번째 재열 사이클. 자, 재열 사이클도 여기서 조금 그림을 바꿔볼게요. 자, 이쪽 부분만 다시 지우고 그려보면요. 보일러도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네모를 조금 크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터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와서 복수기와 급수 펌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터빈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을 고압 터빈이라 하고요. 이거를 왼쪽에다 적을게요. 밑에 그림을 그려야 돼서, 자, 이것을 고압 터빈이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저압 터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열 사이클은 어떤 원리냐면은 증기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증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증기가 오면은 이 증기를 다시 보일러에 특별한 설비가 있습니다. 재열기라고 해서 다시 증기를 재가열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거쳐서 이 저압 터빈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방향은 이쪽 방향.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 결국 이 터빈에서 팽창된 증기가 포화 증기에 가까워졌을 때 이 고압 터빈기에서 재열기로 보내. 그럼 여기가 재열기거든요. 이게 재열기입니다. 재열기로 보내서 재열기에서 다시 증기를 재가열해서 이 저압 터빈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그러고 나서 다시 복수기를 거쳐 급수를 가고. 이러한 방식이 재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재열 사이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터빈, 터빈 날개의 부식 방지. 터빈 날개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재생, 재열 둘 다 사이클의 열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재열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생 재열 사이클 보겠습니다. 자, 재생 재열 사이클. 재생 재열 사이클은 재생 사이클과 재열 사이클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약간 혼합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자, 재생제열 사이클은 특징만 알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일단은 재생제열 사이클로 열 효율을 향상시킨 거. 마찬가지로 지금 공통점이 재생, 재열, 그리고 재생제열 사이클 3개 모두 전부 다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사용되냐면 고온, 고압의 대용량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 재생제열 사이클을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그 이유를 6번에서 배워볼 텐데 증기를 무한정으로 계속 가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터빈 날개에 부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설비에 좀 부담이 증가한다든지의 단점이 있어서요. 무진장 올릴 수는 없고 그것을 좀 방지하면서 좀 메꿔나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재생제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넘어가 보시면 열 사이클 이제 구체적인 향상 대책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죠. 열 사이클 효율의 향상 대책. 자, 보시면 첫 번째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자, 과열증기를 사용합니다. 과열증기 왜 사용하냐면요. 터빈의 증기 온도 및 압력 향상. 자, 두 번째는 진공도를 높게 유지한다. 과열증기 사용입니다. 이거 진공도 높게 유지. 자, 근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냐? 바로 터빈의 열 낙차 향상. 자, 세 번째 재생제열 사이클 사용. 위에서 배웠죠? 재생제열 사이클 채택, 사용, 선정 이런 거 다 됩니다. 채택. 자, 네 번째는 터빈 출구의 배기 압력을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터빈의 출구 있죠? 출구의 배기 압력을 낮게 유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 설치.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절탄기가 뭘까요, 여러분?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약간 공기를 데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절탄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보일러를 연소하고 나면은 일종의 배기가스가 남습니다. 그 배기가스에는 아직도 열이 남아있어요. 미열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급수를 재가열하는 것을 우리는 절탄기라고 하고요. 이 절탄기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아까 전에 랭킨 사이클 그 도 기억하시죠? 자, 이 급수 펌프 앞쪽에 이렇게 절탄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탄기는 보일러에 남은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급수를 데우는, 즉 요거는 급수.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는 마찬가지로 보일러에 남은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해서 급수가 아닌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데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탄기는 급수, 공기 예열기는 공기를 데운다. 뭐를 이용해서? 보일러의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열 사이클 효율의 향상 대책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